행복한 인생의 조건,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렵습니다. 재밌는 게 하버드 대학교 다 아실 텐데요. 거기서는 1938년부터 이 좋은 인생만을 연구하는 팀이 있다고 그래요. 이 팀에서 무려 8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좋은 인생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 돈, 혹은 명예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학벌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좋은 인생의 조건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건강한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또 외모, 생김새, 사소하게는 말투나 버릇, 습관 이런 것만큼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입니다.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로 불리는데 낯선 환경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안정형 애착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도 잘 지내고요.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잘 놀고 엄마가 그 방을 나갔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또 낯선 사람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15분 있다가 엄마가 방에 다시 들어왔을 땐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엄마를 반기게 되고요. 이들의 유형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일단 나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괜찮아. 그럼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랄 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민감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성. 세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주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이 내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회피형 애착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아까 말한 낯선 환경 실험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도 그닥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달라붙어 있질 않고요. 중요한 건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별 반응이 없고요. 심지어 낯선 사람과 둘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닥 반응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15분 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아이들은 양육자가 아이를 굉장히 방치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내팽개쳐 놓은 그런 양육자의 태도 때문에 아이 스스로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 이외엔 타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보이는 주된 연애 스타일은 일단은 연애를 그냥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썸 뒤에 연애로 발전을 못하는 분들. 혹은 소위 안 좋게 표현하면 어장관리하듯이 주변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 이상 관계 발전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타인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좀 다가오려고 하면은 이들은 일단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어서 내 영역 안에 침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넌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땐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나 혼자 관계 정리를 하고 갑자기 그냥 이별을 고하는 잠수 이별 들어보셨죠? 연락 끊어버리고. 연애나 결혼의 상대로 회피형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서 너네끼리 사랑해봐라. 거울 치료. 진짜 거울 치료 당해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게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회피형은 이제 설명드릴 불안형 유형과 가장 많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불안형은 다른 말로 저항형 혹은 양가형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불안형은 뭐냐면 아까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회피형과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애착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강한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분노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이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울고 떼써서 부모로부터 얻어냈던 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통제로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안형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상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대와의 애매한 관계를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하루빨리 확실한 관계로 이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의외로 안정이 된 상태를 잘 못 견뎌요. 항상 나에게 사랑은 불타야 되고 나를 다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사랑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사랑이 됐을 땐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회피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불안형 둘이 연애를 하면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연애는 거의 뭐 추격자 떠올리시면 돼요. 예. 정확하다. 일단 불안형이 먼저 회피형에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형은 일단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형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불안형은 빨리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 거절을 거절해요. 와, 거절을 거절한다. 갑자기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형 불안형이었어요? 아니면 회피형? 불안형. 형수님이 회피형이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회피형은 사실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려고 불안형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싫어요. 불편해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거절해도 들이대는 그 불안형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둘의 연애는 해피엔딩으로 갈까요? 결혼했는데요? 사실 봉기 씨가 나 불안형이고 부인이 회피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연애 초반에. 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부인이 봉기 씨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진 않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형수님은 회피형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피형이었으면 결혼 못 하셨을 거고요. 불안형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못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불안형, 진짜 회피형이었다면 문제가 갈등 상황이었어요. 불안형은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하고 회피형은 그게 너무 싫고 나는 일단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방으로 도망가고 밖으로 도망가고 그럼 불안형이 또 쫓아가고 이 둘의 관계는 언젠가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애착 유형은 근데 어릴 때 한번 정해지면 그게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어렸을 때 만들어진 애착 유형이라는 게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 덮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사랑의 상대가 부모가 날 대하는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삐져 해도 얘는 항상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잘 겪는다면은 이분은 옛날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 되겠죠.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형 혹은 혼동형. 쉽게 말하면 회피와 불안이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착 유형은 좀 안타까운 게 어린 시절 부모, 주 양육자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그런 양육 형태를 보였던 자기 기분 좋을 때 막 해주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해버려서 이런 일관되지 않은 양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런 혼돈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애착 유형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 주 양육자인 뭐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안형이나 회피형보다는 낮은 빈도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연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대방이 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양재진 원장님처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하는 분이나 너무 안 하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부모님 얘기를 하고 멈추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정형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안 좋아 뭐. 혹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애착이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어떠셔라고 물어봤는데 30분 넘게 계속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 진짜 분들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상형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나오면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좀 멀어지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를 했으나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을 또 만났는데 또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연애를 끝내지 못하고 이 남자와의 연애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한 번 피고 만 게 아니겠죠. 갑자기 이 남자가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연애를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잡고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불안형, 슈퍼 불안형. 어떻게 하면 둘 다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반응이 딱 이러죠. 속상해. 너무 속상해.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가장 흔한 케이스가 구원환상이라는 거죠. 구원환상. 레스큐 판타지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마저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이성을 잘못 만난 거지. 나를 만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고 참. 이 구원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연인 관계의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연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잘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만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의 결론이 이 중에 결혼으로 가신다 하신 분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좀 점검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네, 사실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결혼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했을 때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뭐 혹은 혼수 아니면은 웨딩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들을 땐 엥? 이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혼이라는 거는 로맨스의 연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나의 시간, 공간을 함께 다 공유해야 되고 집에 안 가요, 결혼하면. 그다음에 또 경제 또한 공유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그 뒤에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 도피처는 아닐까?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처냐? 아버지? 가장 흔한 게 원가족으로부터 도피처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어머니가 싫어서 혹은 이놈의 집구석이 싫어서 그러면 안타까운 게 이런 도피로 결혼을 택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가족이라는 혹이 하나 있는데 이 혹을 떼겠다고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란 혹이 또 생겨. 근데 배우자가 혼자 오냐? 배우자의 원가족을 데려와. 그러면 혹 하나 떼려다 혹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땐 갈등을 잘 해소하면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결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결혼 생활 힘들다고 오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결혼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무 원했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이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 선택을 한 주체가 나라는 거. 따라서 그 결과인 결혼 생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내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했던 그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자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진짜로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자꾸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와 연애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어마어마한 힌트들을 던져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많은 단서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보는데 심지어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본 그 사람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떠냐? 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적 감정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예요. 척한다. 분명히 뭘 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걸 봤으면 조상신이 도왔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자꾸 그를 합리화시켜줘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떠냐? 실수인 줄 알았더니 습관이고,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술 먹고, 이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게 제일 문제지.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나랑 연애 기간 동안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뭘 봤으면 얘가 긴장을 내려오는 순간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맥스구나.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 여러분 본인 습관 바꾸는 거 쉬우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뭐 남자도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안 바뀝니다. 어쨌건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착각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못 바꿔. 망상이라고 여기서 딱 그럼 얘기해 주세요. 못 바꾸죠? 네. 절대 못 바꿉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럴 리가 없는데 나 혼자 100% 믿고 있는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신병 오케이, 증상입니다. 다 알아먹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딱 바꾸지 마요. 안 된대. 안 된대, 아예.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랫동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했더니 내 배우자는 변했다. 만약에 배우자가 변했다면 그건 그 배우자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한 거지 내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격적 장점인 게 반대쪽으로 가게서 바라보게 되면 단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 좋으세요? 그때 나는 황재성 씨처럼 말 잘하고 또 유머러스한 남자가 너무 좋아요. 살다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세요? 그랬더니 남자 새끼가 또 시끄럽고 맨날 농담이나 하고. 호불호가 있는 직업입니다. 뭐 반대도 있죠. 어떤 남자 좋으세요 했을 때 저는 좀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우직한 남자가 좋아요. 그 경우 왜 헤어지겠어요? 답답하고 속 터지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당사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쪽이었다 이쪽으로 변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딱 떠올렸을 때 내 배우자의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명언이네요. 그런.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면 반드시 잃어야 되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잃어야 되는 것 혹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이후에 희생해야 되는 게 생기는 순간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분들 혹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걸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 항상 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 결혼의 정년기라는 게 언제냐? 나이가 아닙니다. 오롯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다라는 말. 일단은 내가 나랑 잘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유형에는요, 폭포수, 호수, 수도꼭지형 이렇게 있습니다. 폭포수 유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에요, 감정 고통이 딱 2개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극이 왔을 때 좋으면 또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어머머머머. 그렇죠. 근데 또 기분 나쁘면 버튼이 바로 탁 눌려서 저 폭포수 같은 말이 쫙 쏟아지는 거죠. 이 폭포수 유형들은 본인을 스스로 그래도 난 뒤끝은 없다. 맞아. 무서워. 네. 근데 본인만 뒤끝 없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는 저 물에 다 이렇게 젖어 있고 안 가고 싶다고요, 폭포수에. 이제 호수형은 참는 겁니다. 나 하나 참으면 다른 사람 편안하고 또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자. 자, 그런데 이 호수형이 편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맞아. 고인물이구나. 맞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너무 참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몸도 아프고 억울해지고 엉뚱한 곳에서 화를 낸단 말이죠.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나머지 수도꼭지형은요, 뭐 찬물 뜨거운 물, 그러니까 긍정 부정 굳이 구분하지 않고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도 조절도 잘 해서 그건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진짜 고마워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민망해요.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감정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 수도꼭지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유형은 가족끼리 서로 닮아요. 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요. 그래, 맞아. 엄마 닮았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의 인간관계가 가족이고요. 대화의 기본 교과서가 우리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뼈대 있는 폭포수 가문이에요. 거의 나이아가라 정도 됩니까? 네, 뭐 자신 있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어디 내놔도. 저희 친정엄마가요, 한 주 3일 저희 집에 출장을 와주세요. 그래서 반찬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도 되게 힘들게 오세요. 좀 먼 거리를 버스 타고 오시는데 막 이렇게 손에는 뭐 생선 바구니, 과일 바구니 이렇게 딱 들고 체구도 작으신데 버스에서 내릴 때 보면 거의 이제 휘청거리시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저희 집에 와서 도와주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감자볶음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죠? 강원도에서 감자가 왔는데 맛있겠다. 당근하고 쏙쏙쏙쏙 쓸어가지고 저희 엄마 또 채칼도 안 쓰세요. 맛이 없다고 다 손으로 만들어서 감자볶음이 예쁘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푹 퍼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요 완전 셨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할 때 아마 냉장고에 안 넣어두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 셨어. 버려야 되겠다. 못 먹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엄마가 레이저 발사. 그게 실리가 있어? 어제 저녁에 했는데 그게 왜야?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감자볶음을 탁 낚아채 가시더니요, 주방 한쪽에서 몇 스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 쉬었어.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엄마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막 쉬었는데 안 쉬었다고 유통기 한 달 맞아요.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맞아요. 한 그릇을 다 비우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잘 봐. 진짜 뻑뻑하다. 빨리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근데 일단 되게 힘들게 와가지고 딸이나 뭐 손자나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그거 감자가 쉬었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함을 감자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감자는 리액션을 못 해주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아가요. 나는 감자보단 낫구나. 네. 저희 엄마는 어떤 욕구를 가졌을까? 저를 잘 돕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딸을 이렇게 돕는다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냐면 윤나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됐잖아요. 감자가 쉬어버려서요. 그럼 이제 위로, 감정.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온 거죠. 진짜 속상하고 그리고 짜증나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런 여러 정보들이 그 안에 확 있는데 이제 그거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쉬긴 뭐가 쉬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만약에 엄마가 저와 같이 말그릇 공부를 좀 하셨더라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윤나야, 엄마는 너를 잘 돕고 싶어.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힘을 보탤 거야. 그래서 너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마음처럼 안 될 때마다 속상해. 아, 진짜 힘들어. 짜증난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아니요. 절대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뵌 적이 없어요. 쉽지 않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저 폭포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가 많다고. 저도 엄마, 왜 아침부터 짜증내? 이러면 그날은 그냥 아시죠? 서로 아주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어떤 날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도 기분은 나쁜데 방에 쓱 들어가요. 그러면서 화장하면서 생각해요. 엄마는 원래 저랬어. 아시죠? 하루 종일 저 혼자 꿍시렁. 그 사건을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도 상태 좋은 날은요, 빙산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하면 되거든요. 엄마, 나 먹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 엄마 덕분에 내가 일을 하는데 아휴, 너무 속상하다. 아우, 너무 아까워, 엄마. 이렇게 쓱 말해줍니다. 그럼 엄마가요, 우리 딸 엄마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아까 그렇게 짜증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마음이 참 좋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기대도 안 해. 제가 엄마 마음 알아주면 그냥 뒤통수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그 말이 엄마한테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하시지만 쓰레기 봉투 3개를 촥촥촥 여세요. 그래서 아까 안 쉬었다고 오늘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했던 감자채를요 다 버립니다. 안 쉬었다더니 왜 버릴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내 빙산을 알아주면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기억나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람의 방식이 아니라 햇님의 방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누가 자꾸 건드리거나 서로 생각이 이렇게 대치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좀 대화하기 어려워질 때가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가족끼리 얼마 만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게 좋을까? 이럴 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야, 생존 신고만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가족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밥도 먹고 연락도 해야 가족이지. 서로 다르죠. 뭐가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각자 옳다고 믿는 진실, 저는 이것을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걸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공식을 대입하는 거죠. 나한텐 그 공식이 최선이고 지금까지 나한테 도움이 되었고 나한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사람마다 공식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깜빡 잊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의 차이는 엄청난 불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요, 한 책에서 읽은 미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남성이요, 이렇게 톨게이트 지날 때요, 자기 톨비만 내는 게 아니라 뒷차 것도 같이 내준 겁니다. 와. 모르는 차인데요. 매너 있다. 그럼 이제 뒷차가 내려고 하면 앞차에서 지불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듣겠죠.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땡큐. 아싸! 하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저도 뒷차 거 낼게요. 아, 네. 그렇게 돼야 되네. 그래서 이 행렬이 엄청 길게 이어졌다는 우와, 미담을 멋지다. 제가 어떤 책자에 근사하잖아요. 와, 진짜 근사하다. 되게 멋있다. 나 같으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읽었는데요. 제 지인도 그 스토리를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진짜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의 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제 1,000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2,000원을 딱 준비해서 뒷차 것도 같이요, 이렇게 낸 겁니다. 좀 뭐 심장이 뛰더래요. 과연 이건 미담으로 남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차가 좀 막혀서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빵빵 하면서 뒷차가 자기 쪽으로, 제 지인 쪽으로 이렇게 쫙 몰고 오면서 창문을 내리라는 이런 표시를 하더래요. 딱 내렸는데 여기서 질문. 뒷차 운전자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 고맙단 말 말고 뭐가 있지? 아니 저 같으면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제 것까지 내시고 가셨다고 이렇게 돈을 돌려 실수인 줄 알고. 예, 예,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것 그럴 수도 같은데. 있겠네. 네, 정답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돈을 내줘? 어디서 돈 자랑이야? 인색해 진짜. 아유, 진짜 존짓만 하다 진짜. 아유. 그렇죠. 못났다. 그렇게 화를 냈대요. 근데 저희 지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창문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뜻하지 않은 가벼운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죠. 있어요. 예, 그래서 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당연히 소수지만. 그러니까 도움받는 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내가 약자가 되기도 싫고 이건 수치스러운 거고 창피한 거다. 그런 아픈 과거들이 좀 많이 쌓인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된 공식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끼리는 더하죠. 가족끼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공식이 다르네. 이렇게가 안 되죠. 야, 너 성격이 왜 그러냐?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받아? 이제 이러면서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꽤 많으시군요. 아, 내리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의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엄선한 거 맞으시죠? 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뽑힌 사람과 지금 중간에 남자 안 바뀌고 11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 먹고 나서요, 소개팅을 엄청 했어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여자여서 소개팅도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소개팅 분위기가 꽤 괜찮아요. 근데 애프터가 안 오는 거예요. 네, 난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주선자한테 물어봤죠. 나 뭐가 문제니? 했더니 제가요 이상한 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좀 멀쩡하지가 않다,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소개팅 나갈 때 물어보는 거 좀 이렇게 루틴하게 정해져 있지. 안전한 거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행 좋아하세요?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안 궁금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뭘 물어보신 거예요, 대체? 저는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4가지를 선택해 보시겠어요? 꼭 4개 해야 네 개. 돼요? 네 개. 아니, 사실은 8개인데 반만 물어본 거예요. 가족끼리도 잘 안 물어보는 가족끼리도 안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 가치를 제가 잘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탁드려요. 나는 근데 저런 걸 어떻게 물어봐? 그런 걸 하니까 많은 오빠들이 질색팔색하면서 애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를 비웃지 않고 저는 인생에서 이게 좀 중요해요. 윤나 씨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지금 남편. 멋지다. 와, 이게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엄선해서 뽑고 그 이후에도 심층 인터뷰와 다면 평가를 통해서 저의 남편을 엄청. 이쯤 되면은 남편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지금 눈빛이 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유난이었을까요? 좀 이상하리만큼 유난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저는요,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시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요,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세계 전쟁이고 우주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절대 never 반복하면 안 돼. 내 아이들은 내가 겪은 거를 절대로 대물림해서는 안 되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식에 갇힐 때 절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기필코 이 덫에 빠지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부드럽지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가 안 되고 자기의 고집에 쏙 빠져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몰랐던 거죠.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신혼여행을 또 떠나는데요. 좀 유별나게 떠났어요. 느낌 오시죠? 힘들어 벌써. 궁금해. 신혼여행 갈 때 신부들 보니까 이렇게 샤랄라 이렇게 퍼지는 드레스 입고 모자 큰 거 쓰고 이제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 가방 딱 메고 전지에 포스트잇에 12색 매직, 그리고 노트북, 스카치 테이프, 그게 제 준비물이었어요. 부부 워크샵을 떠나는 겁니다. 오 마이 갓.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부부 공동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뭐 돈, 봉사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올해 뭘 할까? 이렇게 계획을 짜요. 그리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고가를 주고 경고도 주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 워크샵이었던 거죠. 신혼여행이. 여러분 결혼하신 분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혼여행에서 이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구절절. 네. 저한테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너무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오빠 맞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주로 계획을 세울 때 하자, 질러, 재밌겠다, 당장에 내가 책임질게,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멋지. 네, 그냥 막 이런 상태로 대화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건 어때? 그렇게 말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할 맛 안 나는 거 아시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딱 끊는 느낌. 맞아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조트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안 맞아. 이 말이 그냥 절로 나와요. 근데 안 맞아 하고 마침표 찍기가 싫은 거예요. 나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러면 점 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물음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공식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공식을 가진 사람일까? 물음표를 해야 우리가 끝나지 않거든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 공식을 가졌냐면요. 저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반장 선거도 혼자 나가고 저는 글쓰기 대회에 있어 혼자 막 찾아다니고요. 뭐 준비물도 혼자 하고 뭐든지 혼자. 딸린 식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질러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꽉 잡아요. 나한텐 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무조건 일어나야 돼. 손을 꽉 쥐고 안 놔요. 그게 제 삶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동생을 챙겨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수십 년간 지고 간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혼자서 내달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ROTC 장교 출신인데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전에 대한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공식을 가진 남녀가 서로 대화를 하니까 안 맞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저희 남편과 대화할 때요. 속이 터져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제 다이어리 앞장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도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공식으로. 예. 아, 맞아. 너무 와닿는다. 그도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 정말 이해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공식을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 에피소드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공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작은 성공과 실패들이 있어요. 그 작은 성공과 실패에서 이 사람은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꼈을까, 뭘 결심했을까, 뭘 배웠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사람의 공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과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와 함께 살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낳을수록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상대방의 언어, 삶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게 남자든 그 직업과든 아니면 삶과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인간의 언어, 삶의 언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는 걸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근데 부자의 뜻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 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네.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요?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그럼 요즘에 호칭은 별로 없는 거 호칭이 거의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아니면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됐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 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파도 있어요. 오파라고 하시죠. 오파.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감동적이죠. 와, 확 와닿는다. 가슴 뜨겁죠. 와, 휴먼이야.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오빠하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자, 그래서 지금 오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오빠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해놨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니 아, 정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있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도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글에 대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이 정글 같아요. 이제 상처를 받으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대요. 실제 동물들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져서 치료가 된대요. 그럼 이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디서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 새끼야, 야 나와 대화하자고, 야 나와. 그럼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하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더 긴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야 나와, 나를 무시해 네가 지금? 그리고 이제 더 찔러대면은 이제 이 상처받은 동물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두움에 길들여져서 빛이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나 교제 중인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 남자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어디에 얘기 잘 못하는 남자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쉬고자 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간 거니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셔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성들이 이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조금. 여성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네요. 안 되시네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여성분들 지금 남편과 계속 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성들이 시집은 잘 간다고 할까요? 시간에. 그렇죠? 너무 잘 가. 그렇죠. 네. 저 너무 잘 간다는 걸 너무 세속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분이 경제력이 매우 좋아요. 두 번째, 남편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맞아. 그리고 그 여성분은 이제 놀지 않아요. 그래, 맞아. 깜짝같이 속아.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회개. 모든 어두움은 회개했어요. 맞아. 근데 많이 놀아봐서 원이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오빠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이 오빠 만나보고 저 오빠 이제 만날 오빠는 주님밖에 계시지가 않아요. 맞아.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맞아. 이걸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지 알아냈어요. 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아봤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고 뭐에 집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걸 해봤어요. 사람이 별로 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으로 바뀌어요. 원과 한의 합성어가 뭐예요? 원한. 어디를 떠돌아요? 부천. 무서워. 네, 현대사회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 대고 떠돌아 이겼다. 안 사. 그냥 떠돌아. 백화점 대고 떠돌아 이겼다. 안 사. 그냥 떠돌아. 안 사. 그냥 떠돌아. 떠돌아봤지 못할 그렇지. 나 많이 봤어. 부천에 떠도는 사람들. 그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 없으니 안 되던가요? 더 잘 돼. 더 잘 돼. 축제 분위기. 아나운서들 회식했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네요. 자, 이 사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없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섭섭해요. 알고 봤더니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정서가 뭔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목마르거나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나 물건이 나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욕구가 불만일 때 어떤 음식이 땡기세요? 맵고 짜고 당고. 보세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만 다 똑같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라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그리고 막 짠 거. 근데 음식과 이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뭐냐면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물건이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래요. 즉, 자족하는 물건이 없는 거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가을이 되기 시작했죠. 옷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오늘 신청하고 안 온 분은 옷이 없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들만한 백이 있던가요? 여성분들? 없어. 이때까지 봉지 들고 다녔어, 봉지. 봉지에 매직으로 브랜드 써가지고 너무 창피해. 난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작년, 재작년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죠. 근데 올해 들만한 게? 없죠. 어쩌면 이건 정말로 물건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을 내가 모르는 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즉, 건강한 사람.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했지. 자, 그런 거 한번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면.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든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2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겨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4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을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4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콧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화날 때 노래 나오진 않죠? 네? 막 염려가 있을 때 노래 나오진 않잖아요. 최근에 콧노래를 하신 적 있으시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되게 소울 있게 노래하시는 분들. 네? 막 완전 소울 있게 막 내 나이가 네? 막 이런 개보 없는 춤 춰가면서.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영혼 맑은 분들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하고 친구 먹으세요.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물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교육보다 더 센 거는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연 프로그램 자주 보시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받아 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위로. 네? 지금 뭘 받아 적어요? 거기다 뭘 받아 적냐고요? 네? 지금 뭘 쓴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쓸 게 뭐가 있어요? 뭘 안 써도 되고, 제가 보기에 사람은요, 좋으면 복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REF를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자기가 따라 입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그걸 누가 공부해요? 누가 REF를 공부해야 하냐고요. 좋으면은 그 사람 흉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최고의 강한 교육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고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고 어우러지고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저희가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은 유머 감각이 저절로 생겨난대요. 저는 이제 개그를 또 전공하지도 않고 또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60년을 사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삶을 많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일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어요. 우산 든 남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일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100%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그 UF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UFC. 어머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되게 밝은 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 막 까불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어머니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뭐 신앙도 없고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든 거를 어머니는 오직 이 말로 이걸 반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뭐 아파? 어떠셔? 항상 아파. 너희 애비는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그리고 엄마 나 강의하다가 뭐 홍삼을 좀 받았네. 아버지 드려. 엄마도 같이 잡숫고. 그럼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야 뭐하러 그런 걸 보내니?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러잖아요. 짱호가 이런 거 보내지 마. 너희 애비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죽은 때 얻는 안 뒤져버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뜻은 흐르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반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머의 힘은 가볍게 웃기는 것도 있지만 힘든 삶을 탁 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힘이죠.